한겨울 바다에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인천 을왕리 선착장. 트럭의 헤드라이트만 물밑에서 마지막으로 깜빡입니다. 안에는 60대 남성이 핸들에 발이 끼인 채 갇혀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뛰어옵니다. 누군가는 외투를 벗어던지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겁니다. 얼굴엔 공포, 그런데 눈빛엔 살려야 한다는 단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트럭 안의 어르신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깥을 바라봅니다. 물은 점점 차오르고 차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실루엣은 구원처럼도 심판처럼도 보입니다. 약 12분 뒤 젖은 바닥 위로 한 사람이 끌려 나옵니다. 살았다라는 안도의 숨이 나오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바로 코끝을 찌르는 짙은 술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르신, 혹시 술 드셨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몸을 일으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합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목숨을 건 구조. 그런데 우리가 구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을왕리 사건에서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할까요? 사건은 지난 11월 28일 오후 3시 26분경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리 선착장 인근이었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그대로 바다로 추락한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사진을 찍으러 온 관광객들과 낚시를 즐기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트럭이 물속으로 빠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트럭이 후진하더니 그대로 바다로 빠졌어요. 운전자가 핸들에 발이 끼어서 못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신고 과정에서도 생겼습니다. 현장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경찰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전달을 위한 링크 접속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젊은 목격자가 대신 전화를 받아 상황을 설명했고 그제야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운전석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밀물이 시작되면서 차량은 점점 물속으로 잠기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문을 열고 A씨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A씨는 큰 부상 없이 구조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처음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A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다쳐서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시민들도 곧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올라오시면서 술 냄새가 너무 나고 말도 잘 못하셔서 이건 음주운전이구나 싶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은 왜 이 사건에 그토록 분노했을까요? 구조 직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구한 사람이 알고 보니 음주운전자였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A씨의 행동이었습니다. 구조되자마자 A씨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구조대원들과 시민들에게 화까지 냈다고 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무사히 구조되셔서 다행이긴 한데 음주운전 사고로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됐어요. 심지어 올라오자마자 도망가시려고 하고 구조해준 대원분들한테 성질도 내셨습니다. 이 영상이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시청자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구해줬더니 가해자였다는 느낌.
사람들은 여기에 분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11월 말의 바닷물은 이미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릴 만큼 차갑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한 사람이 알고 보니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그 사람이 감사는커녕 도망치려 하고 화까지 냈다니. 시민들의 분노는 세 가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것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둘째, 고령 운전의 문제입니다. 60대라면 아직 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음주까지 더해지면 사고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셋째, 구조자에게 보인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냈는데 오히려 화를 내다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을왕리 사건은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숫자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고령 운전자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 둘, 그 사고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이 부쩍 늘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느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5건 중 1건은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망사고입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10분이 돌아가시면 4분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몸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눈으로 봐서 얻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 안 보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오는 차 소리, 경적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응 속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험한 상황에서 아차 하면 바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반박자만 늦어도 차는 몇 미터를 더 가게 됩니다. 그 몇 미터 안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고령 운전자 사고가 한 번 나면 크게 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65세 이상이 5명 중 1명입니다. 65세 이상 면허 가지고 계신 분이 벌써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면허증을 지갑에 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해집니다. 이 문제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풀고 있을까? 우리나라 제도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먼저 국내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이 3년입니다.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줄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은 면허 갱신할 때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도 원하시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도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시면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드립니다. 작년까지는 10만 원이었는데 2배로 올랐습니다.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50만 원까지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면허를 반납하신 분은 전체 고령 운전자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 2명만 반납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는 어떤 상황일까요? 일본은 이미 고령 운전이 큰 사회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70세 이상부터 면허 갱신할 때 고령자 교육이 의무입니다. 75세 이상은 인지, 기능 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억력과 판단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매 의심 판정이 나오면 병원에서 정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가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면허라는 것도 있습니다. 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낮에만 운전 가능. 집에서 가까운 거리만 운전 가능. 고속도로 운전은 안 됨.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으니까 면허를 뺏자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운전을 못하면 병원도 못 가고 장도 못 봅니다. 면허 반납이 곧 세상과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무조건 면허를 뺏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안전을 지키면서도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면허 반납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가족 간의 대화입니다. 시니어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아직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면허를 내려놓는 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사회에서 한 발 밀려난 느낌이다. 그래서 면허를 반납하라는 말은 단순히 카드를 돌려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당신은 이제 능력이 없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운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를 꺼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칫하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십시오.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최근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습니까? 밤에 운전할 때 예전보다 안 보입니까?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망설여진 적이 있습니까? 주차할 때 예전보다 자주 실수합니까? 이 중 2가지 이상의 예라고 답하셨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단계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완전히 면허를 반납하기 전에 먼저 운전 범위를 줄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밤에는 운전하지 마십시오. 고속도로는 피하십시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운전하지 마십시오. 먼 거리 대신 가까운 거리만 다녀보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면 갑자기 면허를 반납하는 것보다 마음이 덜 아픕니다. 셋째, 대안을 먼저 마련하십시오. 면허를 반납한다는 것은 이동수단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납을 권유하기 전에 대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매달 택시비 드릴게요. 어머니, 필요하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카카오 택시 쓰는 법 같이 배워봐요. 이런 대안 없이 그냥 면허 반납하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나십니다. 넷째, 전문가의 말을 빌리십시오. 가족이 직접 말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나 경찰관, 운전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때 의사에게 물어보도록 권해 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아직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가 이제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가족이 말하는 것보다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간을 두고 대화하십시오.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급하게 몰아붙이면 역효과가 납니다. 요즘 운전하실 때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결국 운전대를 놓는 것은 부모님 스스로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스스로 결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왕리에서 바다로 떨어진 트럭. 그 운전자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화를 낸 것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을왕리 사건은 그 사람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대화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운전하실 때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적 있으세요? 이 질문 하나가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언제쯤 이제 그만 운전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준비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혹시 부모님의 운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대화를 나누셨는지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셨는지도 들려주십시오. 고령 운전,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멈춰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